예,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포인트 하락, 소폭 조정이고요. 코스닥은 그만큼 이제 올라가면서 두 시장이 좀 다른 모양새인데요. 10시에 시황 해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 오셨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을 쫙 정리하면서 네. 포인트를 딱 잡으셨는데 네. 오늘 주제 한번 볼게요. 오늘 주제는요. 약속의 9월 상승의 기운이 온다. 네, 이걸 제가 한마디 붙인 게 뒤에 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네. 누가 약속의 9월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보통 이제 야구할 때 뭐 약속의 8회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9월 흐름들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거시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긴축 우려,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9월에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예, 역사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네. 9월이 시장이 안 좋았죠. 이제 연말 갈수록 이제 쇼핑 시즌도 다가오고, 네네. 뭐 이벤트도 있고. 우리나라가 특별히 9월장이 그렇게 썩 좋지 좋지는 않았죠. 않았죠. 네. 네. 그렇죠. 아마 추석 연휴 이런 연휴도 때문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깨기를 바라면서 네. 저는 이제 상승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차장님의 표현입니까? 예. 네. 상승의 기운. 네. 예, 저는 왜 그렇게 느끼냐면 지수는 오늘 소폭 조정하긴 하지만 한 2,520선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네. 2,700까지 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짧게 수익 매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략은 2,700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예. 수급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저희가 이제 9월에 보면 이제 그 중국의 뭐 PPI라든지 CPI 발표도 있을 테고 당장은 9월 1일에 또 미국의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나와서 타이밍을 어디다가 잡아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저희 국내 증시는 사실 외국인의 그 선물이 하나의 운전수 역할을 하죠. 외국인이 증시를 상승으로 하고 싶으면 선물을 매집을 해놓고 하락으로 유도를 하고 싶으면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최근에 패턴이 어떤데요? 예, 지금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누적이 많이 나왔죠. 매도가. 그러니까 왼쪽 표에 보면 외국인 선물 누적 추이 계약수가 될 것 같은데 현재 보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한 7만 계약 정도를 대규모로 최근에 팔았어요. 사실 이걸 가지고서 야 매크로적으로 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는데 예. 사실은 오른쪽 코스피 일봉지수를 보게 되면은 빨간색이 나타낸 게 2022년도 일봉지수고요. 오른쪽에가 2023년도 일봉지수가 되는데 네. 잘 보시면 빨간색 부분의 2022년도는 외국인이 선물 계약을 한 3만 계약 정도만 매도를 하면은 증시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2023년도 들어서 잘 보게 되시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번에 뭐 7만 계약까지도. 죄송하지만 화면을 좀 더 키워주세요. 화면만. 왜냐하면 지금 표시를 해놓습니다. 다 형광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외국인이 네. 뚝 팔았을 때 작년에는 주가가 퍽퍽퍽 떨어졌는데 올해는 그렇죠. 선물을 퍽퍽퍽 파는데 오히려 저점을 올라가고 있다. 예,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뿔이 났습니다. 네. 증시를 하방으로 이끌고 싶은데 빠지질 않아요. 잘 버티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의 힘인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2022년도만 하더라도 외국인 이렇게 하락으로 유도를 하면은 개인의 신용 물량이 푹푹 줄어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2023년도 제가 표시해 놓은 저 숫자를 보게 되시면은 되려 늘었습니다. 외국인 너가 이기나 개인 우리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저 신용 물량을 노리고서 계속해서 선물을 매도 포지션으로 했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봤었을 때에는 그 위에 있는 숫자가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코스닥 신용 물량이죠. 회색이고요. 예, 네. 회색이요. 근데 지금 현재가 9조 6천억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최근에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로 신용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거. 요게 이제 수급적인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신용 물량을 일정 부분 덜어내기 위해서 외국인이 선물이라는 총알을 비웠던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더 비울 위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비용적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는
선물 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려서 상승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한 2,700 빠르면 한 9월 달에도 이렇게 보고 싶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네, 좋다는 거는 지수를 꼭 높게 보셔서가 아니라 이제 확실한 시황관이 있으셔서 그죠? 제가 아까 약속의 9월 상승의 기운 그래서 정말 누가 그랬는데 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은 개인들이 장을 봤죠. 기관들이야 사실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그죠?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규모로 패시브로 들어온다 이런 생각하기 전에 수급으로 매도 그동안 쳐놨던 거를 이제 더 이상은 매도로 가기 어렵다. 네.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걸 좀 돌리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셔서 선물 외국인 현물도 그렇지만 선물 움직임을 조금 더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남은 그 연말까지의 하반기 시간 동안에 시장의 주도주 흐름,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만 주도 흐름은 누가 쥐고 갈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전력기기주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 HD 현대일렉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 이렇게 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흐름이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힌트는 이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미국의 CPI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그 높게 유지가 안 되고 현재는 잘 3%대에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잘 뜯어보게 되면은 지금 7월 달 미국 CPI가 3.2%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3.0에서 올라갔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덜 나왔다. 그것 때문에 안도의 랠리를 펼쳤던 거고 현재는 지표들이 안 나오면은 또 지수가 긴축의 완화 정책 때문에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8월 CPI가 이제 9월 13일 곧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올 걸로 보냐면은 미국의 CPI 상승률을 이끌었었던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음식료, 집, 운송, 에너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CPI 하락에 주도를 했어요. 근데 에너지가 보시면 6월보다 7월 전년 동월 대비에 마이너스 16.7에서 마이너스 12.5로 올라온 모습이 있죠. 저 요인 때문에 미국 CPI가 6월 달에 3.0에서 3.2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는 9월 달이 가고 연말로 갈수록 계속 에너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에너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럼 에너지주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저희가 해외 에너지주에 직접 투자도 요새 많이 하긴 하시지만 조금 어렵죠. 생소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대체 에너지주들도 투자를 해볼 수 있고. 근데 전력 인프라주를 제가 왜 굳이 투자를 해야 되냐면 요거는 구조적 성장입니다. 저희가 구조적 성장 많이 들어보셨죠. 전력 인프라주.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미국은 크게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 빨간색 보면은 서남부가 이제 태양광 쪽이죠. 여기 친환경 쪽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친환경 쪽에서. 저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제 캘리포니아, 저 밑에 이제 텍사스, 그리고 플로리다.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 오른쪽에가 이제 풍력의 그 발전 양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저 가운데 쪽. 가운데 혹은 해안가, 그죠? 그래서 가운데 쪽에 이제 똑같이 또 텍사스, 오클라마, 그리고 캔자스 시티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사실은 풍력하고 태양광이 이렇게 중앙하고 이 서남부에 모여 있는데 전력 소비는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은 동부 해안가죠.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발전과 소비의 불일치가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그렇죠. 전력 설비 해야죠. 송배전 해야 되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발전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송배전 그 케이블은 있지 않습니까? 그 발전량을 못 따라가요. 과부하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송배전 병목 현상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변압기가 필요하고 자 발전소에서 송전소까지 전기를 보내는 데는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하고 이게 고마진이거든요. 근데 이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저희 국내 회사가 HD 현대일렉인 거죠. 그죠?
이 HD 현대 일렉트릭의 그 매출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시면 네. 숫자는 생략하고 저 파란색 부분의 이제 그래프가 전력기기 쪽에서 고압 변압기, 그러니까 초대형 변압기가 될 것 같고요. 저게 이제 고마진 쪽이고, 실제로 저렇게 현대 일렉트로닉의 시간이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1%대에서 6%대, 10%대까지 늘어날 수 있는 예상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2021년도부터 미국이 변압기 수입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현대 일렉트로닉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구조적으로 이렇게 또 성장을 또 할 수밖에 없느냐. 사실 현대 일렉트로닉만 놓고 보면은 옛날에 2008년도에 영업이익률이 제일 좋았을 때가 17.8%였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클까지 가게 되면은 증권가에서는 한 2024년도를 예상을 해요. 그럼 저희가 어떤 또 생각을 하냐면 피크아웃. 미국이 2020년도에 변압기 투자 본격적으로 하고 리드 타임이 1년이니까 2021년도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게 대부분 사이클이 한 4년 가거든요. 변압기는. 그럼 2021년도에서 한 3, 4년 하면은 2024년도 딱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 또 하는 얘기가 있죠. 피크아웃이다. 2024년도. 불과 내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러한 그 미국 내 이제 태양광 에너지 자원 잠재력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태양광을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솔라 유틸리티 PV 붙어 있고, 솔라 CSP라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태양광의 그 설비에 대한 약간 다른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저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 전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의 에너지 그 기술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한 30만 테라와트시가 뭐냐면은 1시간에 1조 와트를 보낼 수 있는 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30만 테라와트시를 사실은 지금도 생산할 수 있는데 설비가 안 따라져서 현재 보면은 88밖에 생산을 못해요. 초록색 가운데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아이고, 네, 굉장히 미미하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해야 돼요. 사실 2020년도만 놓고 봐도 미국 에너지부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이제 변압기나 송배전의 그 노후화가 지금 25년 이상 된 게 한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게 미국의 인프라 법안 투자하고 맞물려서 현재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현대 일렉트릭만 봐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다른 저희 그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 하는 업이 다 틀려가지고 나름대로의 장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로닉 같은 거 매출 구조를 다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현대일렉트로닉하고 좀 다르게 좀 복잡하게 사업 구조가 돼 있어요. 전략기기, 전력 인프라, 뭐 자동화, 융합, 뭐 자회사 해서 구조가 다양하죠. 저게 사업의 그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는 전력 기기가 뭐냐면은 이 회사는 중소형 배전기기, 중소형 변압기죠. 그게 조금 아쉽죠. 고마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배전기를 좀 많이 쓰는 건 어디냐면은 일반 2차 전지나 전기차 공장 설립, 북미 쪽에도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을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이부 전력기기 쪽은 또 뭘 하냐면은 ESS 쪽, 미국의 이제 신재생 이런 쪽, 그러니까 다양화가 돼 있고, 저 옆에 빨간색이 전력 인프라 부분이 초고압기, 대형기, 저 부분이 좀 비중이 작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사업성은 사실 현대일렉트로닉보다도 더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영업이익률은 5, 7, 8 이 정도 늘어나는군요. 네,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하면 LS일렉.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상 재룡전기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재룡전기는 이제 내수하고 수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재룡전기의 메리트는 수주죠. 수주 잔고가 이렇게 해가 갈수록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나고, 1분기 기준으로도 수주 잔고가 뭐 거의 뭐 역대 최대치가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소형 변압기기는 해요. 근데 중소형 변압기도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의 중소형 변압기가 1년에 한 100만 대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 20만 대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중에서 또 80%가 멕시코산이에요.
여기는 매출 거의 대부분이 변압기입니까? 예, 변압기가 예, 예. 다 100%입니다. 예, 이 회사는. 근데 멕시코가 이런 걸 해서 2015년도에 중국하고의 관계를 조금 어렵게 하려고 네. 원재료, 변압기 원재료가 전기 강판인데 거기에 관세를 15%를 딱 먹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떨어졌어요. 멕시코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네요.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국제적인 정세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런 국제적인 전세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멕시코산 변압기 수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재룡전기라든지 한국 업체가 이렇게 가져오는 현상이 지금 나와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은 거고, 재룡전기는 이런 원재료를 포스코에서 조달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기술도 좋고 원재료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좋고, 그래서 재룡전기도 중소형 업체로 유심히 꾸준히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10시 시장 흐름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 함께 했는데요. 예, 가을에 상승 기운이 좋다. 네, 뭘 볼 것이냐 여러 석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구조적 성장을 하는 전력기기, 변압기 쪽 얘기를 하시면서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세 종목을 꼭 집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